한지우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리기 5분 전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에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이후로 생긴 그의 작은 자부심이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커튼을 젖히면 밤새 도시에 쌓였던 피로를 밀어내듯 맑고 청량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한 발짝 비켜선 이곳 일산의 한적한 빌라촌의 아침은 언제나 이토록 평화로웠다. 그의 작업실 겸 침실인 방은 빌라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아담한 공동 정원과 바로 앞 동이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우는 뻐근한 몸을 풀며 주방으로 향했다. 원두를 갈고 필터에 담아 뜨거운 물을 내리는 과정은 그에게 일종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곧이어 집 안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쌉쌀한 커피 향은 잠들어 있던 그의 뇌세포를 하나하나 깨우는 신호탄이었다. 따뜻한 머그잔을 들고 작업용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은 오전 유럽시 30분. 이 시간은 지우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졌다. 바로 박 선생님과의 아침 인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박 선생님, 박철민 씨는 앞동 1층에 사는 중년 남성이었다. 지우가 1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던 그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그였다. 총각 이사 왔나 보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소박한 미소와 함께 건네던 그의 말 한마디는 타지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박 선생님의 하루 역시 지우만큼이나 규칙적이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그의 작은 정원에 나타나 화초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았다. 그의 정원은 빌라 단지 내에서도 명물이었다. 계절마다 색색의 꽃들이 피고 지는 모습은 마치 잘 관리된 수목원의 축소판 같았다. 지우는 그의 부지런함과 정성에 늘 감탄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창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밀짚 모자를 눌러 쓴 박 선생님이 호스를 들고 화단에 정성껏 물을 뿌리고 있었다. 지우는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흙냄새 풀냄새가 밀려들었다.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우의 목소리에 물을 주던 박 선생님이 허리를 펴고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 가득한 잔주름이 미소와 함께 더욱 깊어졌다. 여지우 총각, 일찍 일어났네. 오늘 날씨가 참 좋아. 이런 날은 그림도 잘 그려지겠어. 네 덕분에요. 선생님 정원 보면서 눈 정화하고 시작하려고요. 헤어허 별것을 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봐주니 좋구먼. 그는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다시 몸을 숙여 토마토 묘목을 살폈다. 짧은 대화였지만 지우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이 작은 교류는 삭막할 수 있는 도시의 개인주의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느끼는 인간적인 유대감이었다. 혼자 사는 프리랜서에게 이웃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생각보다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우는 컴퓨터를 켰다. 웹툰 플랫폼에 연재 중인 작품의 마감이 코앞이었다. 스케치를 다듬고 채색을 하며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 별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던 그의 손가락이 한 뉴스 채널에서 멈췄다. 화면에는 심각한 표정의 앵커가 등장했다. 또다시 새벽의 살인마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화면은 곧이어 폴리스 라인이 쳐진 주택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벌써 11번째 희생자였다. 새벽의 살인마. 언젠가부터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기 시작한 이름이었다. 수도권 일대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노리는 연쇄 살인범. 범행 수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대담하고 치밀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든 사이 목숨을 앗아갔다. 경찰은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 지우는 찌개를 드며 뉴스를 지켜보았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그와 비슷한 나이대의 1인 가구였다. 하지만 불안감은 곧 설마 내게 그런 일이 하는 안일함으로 덮였다. 게다가 이곳은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웃 간의 교류도 활발한 안전하기로 소문난 동네가 아닌가. 세상이 참 흉흉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정원 손질을 마친 박 선생님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방금 딴 듯한 싱싱한 토마토가 한가득 들려 있었다. 저렇게 선하고 평범한 이웃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람.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오후 내내 그는 그림에만 집중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릴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박 선생님의 인자한 얼굴이 나타났다. 지우 총각, 잠깐 문 좀 열어봐. 지우는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박 선생님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저녁은 챙겨 먹었나? 오늘 아침에 딴 토마토인데 맛이 아주 좋아. 샐러드라도 해 먹으라고 좀 가져왔네. 봉지 안에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가 가득했다. 낮에 보았던 바로 그 토마토였다. 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녁 뭐 먹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별말을. 혼자 살면 끼니 거르기 쉬우니 잘 챙겨 먹어야지. 그럼 쉬게. 박 선생님은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지우는 손에 들린 토마토의 묵직한 무게와 함께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몇 개는 그 자리에서 베어 물었다. 싱그러운 과즙이 입안 가득 터져 나왔다. 정말 꿀맛이었다. 이런 이웃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는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친구들에게 가끔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은 정말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 선생님은 단순한 이웃을 넘어 멀리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어른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은 고요했고 빌라촌의 밤은 깊어갔다. 세상의 흉흉한 소음들은 두꺼운 벽과 창문 그리고 좋은 이웃이라는 심리적 방어막에 막혀 감히 이곳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몰랐다.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그 방어막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를 감추고 있는 위선적인 장막이었음을. 그리고 그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화로운 아침의 햇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그의 상상력 가장 바깥쪽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의 아침 인사도 빨갛게 익은 토마토의 단맛도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을 위한 정교한 서막에 불과했다. 며칠간은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다. 지우는 다시 마감에 쫓기는 프리랜서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텔레비전에서 떠들썩하던 새벽의 살인마 뉴스는 다른 자극적인 사건들에 밀려 잠잠해지는 듯했다. 아침 7시 30분의 인사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박 선생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았고 그의 정원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가 넘쳤다. 지우는 자신이 잠시 과민 반응을 했다고 생각했다. 흉흉한 뉴스를 보고 혼자 사는 처지에 괜한 걱정을 사서 한 것이리라. 그가 건네준 토마토는 정말 맛있었고 가끔 복돼서 마주칠 때마다 밥은 잘 챙겨 먹지 하고 물어오는 다정한 목소리는 의심의 싹이 자라날 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평온의 수면 아래에서는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미세한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관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목요일 아침이었다. 지우는 밤새 작업한 피로에 찌든 몸을 이끌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그때 앞서 걷던 박 선생님이 낡은 물건 몇 가지를 버리는 모습이 보였다. 헌 신문지, 뭉치빈 화분,
그리고 두툼한 가죽으로 된 원예용 장갑이었다. 평소 그가 늘 끼고 정원을 가꾸던 바로 그 장갑이었다. 지우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순간 걸음을 멈칫했다. 장갑은 흙과 세월의 흔적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는 얼룩들이 있었다. 손가락 끝과 손바닥 부분에 짙게 배어있는 얼룩은 단순한 흙먼지의 색이 아니었다. 어떤 부분은 검붉었고 어떤 부분은 오래된 핏자국처럼 암갈색을 띠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깊이 스며들어 가죽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한 꺼림칙한 색깔이었다. 비료인가 아니면 식물 영양제 같은 걸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그럴 것이다. 정원을 저렇게 완벽하게 가꾸려면 특수한 약품 같은 것을 쓸 수도 있지. 그는 애써 합리화하며 자신의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섰다. 하지만 장갑의 그 기묘한 얼룩은 잔상처럼 뇌리에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찝찝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았다. 그날 이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 너머의 박 선생님을 이전보다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무의식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여전히 그는 완벽한 이웃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마주치는 주민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했으며 아이들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의심이 부끄러워졌다. 저렇게 선량한 분에게 대체 무슨 억측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마감을 끝낸 해방감에 시원한 맥주를 한 캔 마시며 창가에 서서 밤 공기를 쐬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빌라 단지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그때 코끝을 찌르는 독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었다. 락스 냄새였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같기도 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강렬한 화학약품 냄새.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눈을 돌린 지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 동주차장 박 선생님의 검은색 세단 옆에 그가 서 있었다. 그는 차의 트렁크를 활짝 열어놓고 손에 작은 소를 쥔 채 무언가를 맹렬하게 문지르고 있었다.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모르게 절박하고 필사적으로 보였다. 그는 단순히 차를 세차하는 것이 아니었다. 트렁크 내부, 그것도 아주 구석진 곳을 마치 무언가를 지워내려는 듯 집요하게 닦아내고 있었다. 옆에 놓인 양동이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듯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렇게 늦은 시간에 저토록 필사적으로 트렁크 청소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낮에 장을 보다가 김칫국물이라도 쏟은 걸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그의 움직임은 청소라기보다는 증거인멸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켰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시선이 정확히 지우가 있는 2층 창문을 향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켰다는 생각에 지우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몇 초 후 그는 조심스럽게 커튼 틈으로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박 선생님은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창문 쪽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인자하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보였다. 그 어둠 속의 손짓이 지우에게는 섬뜩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밤을 샌 사람처럼 퀭한 얼굴로 작업실에 앉았다. 어젯밤의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차라리 그에게 직접 물어볼까? 선생님 어젯밤에 트렁크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다. 만약 정말 별일 아니라면 자신은 그저 예민하고 무리한 이웃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그는 애써 의심을 떨치려 컴퓨터를 켜고 뉴스 기사를 검색했다. 며칠간 잠잠했던 새벽의 살인마에 대한 후속 보도가 눈에 띄었다.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를 읽던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자신은 연쇄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건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떴다. 속보. 경찰 새벽에 살인마 관련 결정적 증거 공개. 국민 제보 요청. 지우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기사를 클릭했다. 경찰이 브리핑을 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단상에 선 수사과장은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지난 11번째 피해자의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의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유류품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과장의 말이 끝나자 화면은 한 장의 사진을 클로즈업했다. 그것은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듯한 조악한 모양의 나무 열쇠고리였다. 부엉이 모양이었다. 전체적으로 투박한 조각 솜씨에 특히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기이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져 비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나무의 질감과 오래된 듯한 색감, 그리고 그 어설프고 기묘한 눈의 모양까지 지우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식고 숨이 멎는 듯한 간죄. 그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이 부엉이 열쇠고리를 보신 적이 있거나 제작자에 대해 아시는 분은 즉시 경찰에 앵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지우의 귓게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던 박 선생님이 열쇠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침 지나가던 지우가 그것을 주워주었다. 여러 개의 열쇠와 함께 뭉치에 매달려 있던 것. 바로 그 부엉이 열쇠고리였다. 투박하고 한쪽 눈이 기묘하게 큰 화면 속의 그것과 정확히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때 지우는 무심코 물었었다. 선생님, 이 열쇠고리 특이하네요. 직접 만드셨어요. 박 선생님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었다. 아, 이거 오래전에 우리 딸애가 학교에서 만들어다 준 거야. 못생겼지만 나름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계속 달고 다니지. 딸이 만들어준 행운의 부적.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 그 기억이 지금 화면 속에 결정적 증거라는 자막과 겹쳐지며 지우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우연일 리가 없다. 세상에 저렇게 똑같이 생긴 조악하고 비대칭적인 부엉이 열쇠고리가 또 있을 리가 없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박 선생님의 집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에는 따뜻한 세계 조명이 켜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평화로운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지우의 눈에는 그 평화가 다르게 보였다. 그 따뜻한 조명은 마치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다. 선량한 이웃이라는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를 비추는 조명. 정성껏 가꾼 정원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한 무대 장치였고 다정한 인사는 관객을 속이기 위한 계산된 대사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핏자국처럼 보였던 원예용 장갑의 얼룩. 한밤중에 집요했던 트렁크 청소. 그리고 딸이 만들어주었다던 이제는 연쇄 살인범의 유류품이 되어버린 부엉이 열쇠고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우는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고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1년 동안 그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그의 친절에 감사하고 그의 따뜻함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문 건너편에 사는 그 다정한 이웃이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새벽의 살인마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그것은 더 이상 막연한 의심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그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는 얼음 송곳과 같은 공포였다. 이제 박 선생님의 집은 더 이상 평범한 이웃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괴물의 굴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굴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를 건넸던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잠을 자는 행위 자체가 사치이자 목숨을 건 도박처럼 느껴졌다. 그는 불 꺼진 작업실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창문 커튼의 아주 작은 틈새로 앞동을 감시했다. 박 선생님의 집은 밤새도록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불길한 정막, 혹은 먹잇감의 동태를 살피는 포식자의 인내심처럼 느껴졌다. 지우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미친 듯이 되감겼다. 모든 것이 재해석되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던 그의 친절. 여름날 덥지 않냐며 건네주던 시원한 수박 한 조각. 겨울 아침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던 다정한 당부. 그 모든 따뜻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희생자를 물색하고 길들이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다. 그의 선량한 눈빛, 인자한 미소, 소박한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위장이었다.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며칠 전 박 선생님이 주었던 토마토가 눈에 들어왔다. 탐스럽고 새빨간 생명의 색을 띤 과일. 하지만 이제 지우의 눈에는 그것이 독이 든 사과처럼 보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토마토를 집어들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황급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손가락에 묻은 과즙의 감촉이 소름 끼쳤다. 시간이 흘러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오전 7시 30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하루를 시작할 시간.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는 창가에서 가장 먼 방구석으로 가 몸을 웅크렸다. 제발 오늘만은 그가 나오지 않기를, 혹은 나오더라도 자신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하기를. 귀를 곤두세웠다. 밖에서 미세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슬리퍼를 끄는 소리. 틀림없이 박 선생님이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지우는 숨을 죽였다. 제발 창문을 보지 마. 그냥 지나가줘. 몇 분이 지났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 뿌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지우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을 살짝 엿보았다. 박 선생님이 자신의 정원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호스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지우의 집 창문을 정확히는 지우의 작업실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늘 보던 인자한 미소도 찡그림도 없는 마치 마네킹 같은 무표정이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평소의 웃음보다 100배는 더 공포스러웠다. 그는 마치 지우가 그 커튼 뒤에 숨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는 듯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침 인사는 없었다. 그날 이후 지우의 세상은 급격하게 좁아졌다. 그는 프리랜서라는 사실에 처음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출근이라도 하는 직장인이었다면 적어도 낮 시간 동안은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24시간 내내 괴물의 굴 바로 앞에서 갇혀 지내는 신세였다. 그는 낮에도 커튼을 굳게 쳤다. 방 안은 늘 어두컴컴했다.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인터폰으로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박 선생님과 마주칠까 두려워 계단을 이용했다. 그의 모든 삶이 박 선생님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지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의 접근 방식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이제 그의 친절은 감시와 압박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이틀 후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인터폰 화면에는 박 선생님의 얼굴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평소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우 총각 안에 있나요? 며칠 통 보이질 않아서. 혹시 어디 아픈가 싶어서 와봤지. 지우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아, 선생님, 괜찮아요. 요즘 마감이 급해서 밤낮 없이 일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건강은 챙겨가면서 해야지. 목소리가 영 힘이 없어 보이네. 잠깐 문 좀 열어봐. 내가 몸에 좋은 차라도 한 잔 끓여왔는데 문 좀 열어봐. 그 평범한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문을 여는 순간 그가 돌변하면 어떡하지? 이 좁은 빌라 복도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아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막 집중하려던 참이라서요. 그래, 알았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문 앞에 두고 갈 테니 나중에라도 꼭 마시게. 인터폰이 끊겼다. 지우는 문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문 밖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고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한참이 지나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게라는 글씨가 적힌 작은 메모와 함께 지우는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저 보온병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정말 몸에 좋은 차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그는 보온병을 만지지도 못하고 그대로 복도에 둔 채 문을 잠갔다. 그의 공포는 점점 더 심해졌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위협으로 다가왔다. 위층에서 나는 의자 끄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어두운 컴퓨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뒤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몇 번이나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았다. 박 선생님의 환영이 집 안 곳곳에서 출몰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떨까? 그는 수십 번도 더 고민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무엇인가 제 이웃의 열쇠고리가 뉴스에 나온 것과 비슷해요. 경찰은 그를 정신 이상자나 장난 전화범으로 취급할 것이다. 그가 밤에 트렁크 청소를 했어요. 그가 준 차를 마시기가 무서워요. 전부 정황 증거일 뿐 그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만에 하나 자신이 틀렸다면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노인을 끔찍한 살인마로 모함한 파렴치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동네에서 더는 살 수 없을 뿐더러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옳았을 경우였다. 어설픈 신고로 경찰이 그를 잠시 조사하게 된다면 박 선생님은 자신을 의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챌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풀어주는 순간 그의 다음 희생자는 명백했다. 바로 한지우 자신이었다. 그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려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야 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한 박 선생님의 외출 시간을 피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는 결국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치고 말았다. 박 선생님이 장바구니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다. 좁은 계단에서 피할 곳은 없었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 선생님 장 보러 가세요. 박 선생님은 걸음을 멈추고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늘 짓던 그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우 총각,
오랜만에 바깥 구경을 다 하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하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도 가끔은 햇볕도 좀 쬐고 그래야지. 어두운 데만 계속 틀어박혀 있으면 사람 버려. 어두운 데만 계속 틀어박혀 있으면. 그 말은 평범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지우의 귀에는 서늘한 경고로 와서 박혔다. 네가 커튼 뒤에 숨어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네, 선생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그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다. 등 뒤로 박 선생님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곳을 떠나야 했다. 당장 내일이라도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놓고 친구 집이나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했다.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개, 작업 도구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밤부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상륙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창밖으로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불이 일제히 꺼졌다. 정전인가? 암흑 속에서 지우는 중얼거렸다. 태풍 때문에 전선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찾으려 주머니를 더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똑, 똑, 어둠과 빗소리를 뚫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 미친 폭풍우 속에서 이 정전된 빌레, 이 시간에 그의 집 문을 두드릴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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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크 소리가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집요해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밖의 존재가 안의 공포를 정확히 알고 즐기는 듯한 악의에 찬 리듬이었다. 지우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어둠이 그의 집과 마음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어둠 속에서 노크 소리는 지우의 심장 소리와 공명하며 방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밖의 존재는 그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폭풍우 소리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어둠을 뚫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지우 총각 안에 있나 정전됐는데 그 전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봐서 말이야. 괜찮은지 걱정돼서 와봤네. 초라도 좀 가져왔는데. 가식적인 염려. 그 목소리는 지우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고 혀가 굳어버린 듯했다. 침묵은 곧 공포와 의심의 인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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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크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끈질기고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지우 총각 대답 좀 해보게.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지. 이웃. 그 단어가 칼날이 되어 지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문 밖의 존재에게 모든 패를 보여주는 꼴이 된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현관문으로 향했다. 벽을 짚지 않고서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아, 선생님. 저 괜찮아요. 갑자기 정전돼서 좀 놀라서요. 목소리가 양처럼 떨려 나왔다. 깨어보게 놀랐을 줄 알았지. 위험하게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문 좀 열어보게. 이 초라도 받아야지. 박 선생님은 물러설 기미가 없었다. 지우는 체념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대면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딱 사람 얼굴 하나 보일 만큼의 틈만 열었다. 문틈으로 박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한 손에 양초 2자루와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핸드폰 플래시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래에서 비추는 빛 때문에 그의 얼굴은 기괴한 음영으로 뒤덮여 있었다. 늘 보던 인자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차갑고 텅 빈 눈이 어둠 속에서 지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손님을 복도에 세워두는 건 예의가 아니지 지우 총각. 그가 말하는 순간 지우가 막을 틈도 없이 문을 부드럽게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저항하지 못하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철컥하고 그가 등 뒤로 현관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 암흑의 공간 속에는 오직 그와 지우 단둘만이 남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그들을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태연하게 식탁 위로 걸어가 양초를 내려놓았다. 그는 라이터를 켜 초에 불을 붙였다. 작고 흔들리는 불꽃이 피어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방 안의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질식할 것만 같았다. 요즘 나를 피하더군. 박 선생님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건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야. 마치 무언가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더군. 뭘 안다고 생각하나 지우 총각.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뒷걸음질 치다 책상에 등이 부딪혔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박 선생님은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우의 책상 위에 놓인 드로잉펜 하나를 집어들고는 마치 귀한 물건을 감상하듯 손 안에서 굴렸다. 사람들은 말이야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들어내.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행동, 불필요한 존재감. 나는 그저 그 소음을 정리해 주는 것뿐이야. 세상이 좀 더 조용하고 평화로워지도록 말이지. 흔적 없이 공간에 들어가 소음의 근원을 제거하는 건 일종의 예술과도 같아. 그는 펜을 내려놓고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깊은 곳에서는 광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열쇠고리 말이야. 우리 딸이 만들어준 게 아니네. 그건 원래 아주 시끄러운 여자의 것이었지. 나는 그녀가 평화를 찾도록 도와줬을 뿐이야. 그런데 그걸 자네가 알아봤더군. 그렇지, 그것은 자백이었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서늘하고 명백한 자백. 지우의 마지막 희망, 혹시나 자신이 오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박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는 11명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정리한 괴물 새벽의 살인마였다. 왜 그런 짓을? 지우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박 선생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우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과 우월감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왜냐니 그건 마치 지우 총각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거야. 하얀 캔버스 위에 지저분한 점을 지우고 싶은 본능. 세상을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내 예술을 하는 것뿐이네. 지우는 살아야 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머리를 필사적으로 굴렸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찾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면서 어디에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을 줄은. 지우는 시간을 벌기 위해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괴물에게 흥미를 보이는 척했다. 그 예술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그는 자신의 관계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물론이지. 자네는 예술가니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완벽한 구도를 위해 불필요한 선을 지우는 기분. 그 희열. 나는 박 선생님이 자신의 예술론에 심취해 말을 이어가는 순간 지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날려 박 선생님을 밀치고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괴물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지우가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강력한 힘이 그의 어깨를 잡아차해 뒤로 내동댕이 쳤다. 이런 관객이 멋대로 무대에서 퇴장하려고 하면 쓰나 바닥에 쓰러진 지우의 위로 박 선생님의 그림자가 덮쳐왔다. 그의 손에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들려 있었다. 촛불에 반사된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었다. 피아노선처럼 가늘고 질긴 금속으로 된 줄이었다. 양쪽 끝에는 나무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교살용 와이어. 새벽에 살인마가 사용하던 바로 그 도구였다. 나는 자네와의 아침 인사가 꽤 마음에 들었네. 솔직히 말해서 이 동네는 그냥 건너뛸까 생각도 했었지. 하지만 자네가 너무 깊이 들여다봤어. 호기심은 아주 위험한 거라네. 지우 총각. 그가 와이어를 쥔 손을 들어 올렸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거친 빗소리와 바람 소리를 찢고 전혀 다른 종류의 소음이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였다. 동시에 굳게 닫힌 커튼을 뚫고 빨갛고 파란 불빛이 방 안을 광란적으로 비추기 시작했다. 어둠과 촛불의 희미한 조명으로 이루어졌던 방은 순식간에 혼돈의 색으로 가득 찼다. 지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공포에 질려 현관문으로 향하기 직전 책상 위 컴퓨터에서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친구와의 채팅창에 단 한 줄의 메시지를 쳤었다. 박 선생님이 왔어. 정전. 도와줘.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것과 동시에 문을 열러 갔던 것이다. 친구가 그의 메시지를 보고 즉시 신고해 준 것이 틀림없었다. 박 선생님의 움직임이 우뚝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광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사리가 떠올랐다. 그는 지우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이내 창밖에 불빛을 확인했다. 꽝꽝꽝. 경찰이다. 문 열어.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다. 지우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여기에요. 그의 외침과 동시에 박 선생님의 얼굴은 순수한 사리로 일그러졌다. 잡혔다는 것을 깨달은 괴물은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듯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육중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육중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져 나갔다. 어둠을 가르며 쏟아져 들어온 것은 한 줄기 빛과 희망이었다. 건장한 체구의 경찰들이 순식간에 박 선생님을 제압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금속 와이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촛불 옆에서 차가운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지우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경찰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과 고함 소리를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한 경찰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구급대원이 와서 그의 상태를 살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박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발버둥 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체념한 듯 순순히 끌려나갈 뿐이었다. 복도를 지나기 전 그가 잠시 고개를 돌려 지우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패배감이 없었다. 대신 마치 흥미로운 실험의 실패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차갑고 분석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마지막 눈빛은 지우의 뇌리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날 밤 지우는 경찰서에서 시간을 보냈다. 따뜻한 차가 손에 쥐어졌지만 그는 아무런 온기도 느끼지 못했다.
형사들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차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지우는 텅 빈 눈으로 지난 몇 주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처음 장갑에서 느꼈던 미심쩍음부터 한밤중의 트렁크 청소, 그리고 그의 세계를 무너뜨렸던 부엉이 열쇠고리에 대한 기억까지. 그는 말을 하면서 그 끔찍했던 공포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체험해야 했다. 한 형사가 그의 앞에 여러 장의 사진을 늘어놓았다. 모두 새벽의 살인마의 희생자들이었다. 이 사람들 박철민의 집 근처에서 본 적 있습니까? 지우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웃고 있는 젊은 여성 안경을 쓴 평범한 회사원 앳돼 보이는 대학생. 모두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갔을 법한 평범한 얼굴들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괴물의 거대한 악행이 비로소 실체적인 무게를 가지고 그를 짓눌렀다. 열쇠고리는 9번째 희생자의 유류품이 맞았고 박철민의 차 트렁크에서는 완벽히 지워지지 않은 여러 사람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알던 평화로운 새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조용했던 빌라 단지는 거대한 미디어 서커스장으로 변해 있었다. 방송국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기자들이 그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가 경찰차에서 내리자 수십 개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피해자 한지우 씨,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우 씨 연쇄 살인마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집은 엉망이었다. 경찰의 현장 감식으로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었고 부서진 현관문은 임시 합판으로 막혀 있었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주저앉았다. 이곳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괴물과 단둘이 갇혀있던 공포의 현장이자 이제는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집중되는 감옥이었다. 그 후의 며칠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박 선생님의 그 마지막 무표정한 눈빛이 떠올랐다. 눈을 뜨면 방 안의 모든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그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한때 안정감을 주던 집안의 모든 소리가 이제는 공포의 근원이었다. 그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작업을 할 수도 없었다. 컴퓨터를 켜면 어두운 화면에 비친 자신의 뒤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 되면 그는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꼈다. 이제는 아무도 그의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지 않는데도 그의 뇌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멋대로 공포를 재생산했다. 한때 하루의 시작을 알리던 평화로운 의식은 이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의 스위치가 되어버렸다. 조각난 새벽. 그의 새벽은 산산조각났다. 다시는 온전해질 수 없을 터였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그들은 지우를 동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하고 피하는 듯했다. 그는 연쇄살인마의 옆집 남자, 끔찍한 사실을 아무것도 몰랐던 멍청이, 혹은 괴물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잠재적 위험인물이 되어 있었다. 한때 끈끈하다고 믿었던 공동체의 유대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 사람의 미소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저 친절은 진짜일까? 박철민이라는 괴물은 15명의 목숨만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작은 공동체의 신뢰와 평화까지 모조리 죽여버렸다. 지우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집, 이 동네 모든 골목과 모든 풍경에 괴물의 기억이 얼룩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부동산에 연락해 급하게 집을 내놓았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삿짐을 싸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도려내고 싶은 한 부분을 상자에 담아 봉인하려는 듯했다. 그림 도구들, 옷가지들, 책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넣었다. 그의 손길은 무감각하고 기계적이었다. 마지막 상자를 봉하기 전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다. 창문 너머 박 선생님의 집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빌라.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의 꽃들은 주인이 없는데도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저 평범한 풍경 뒤에 그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주머니 속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날 밤 그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괜찮아. 짧은 2글자에 많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괜찮아질 거야. 그 자신이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그 정원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풍경을 눈에 담고는 미련 없이 커튼을 쳤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작은 트럭에 자신의 모든 것을 싣고 빌라 단지를 떠났다. 그는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의 얼굴을 비췄다. 새로운 새벽이었다. 하지만 그 새벽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위안이나 온기도 주지 못했다. 그저 차갑고 명징한 진실만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때로는 그들이 가장 환한 아침 햇살 속에서 당신을 향해 웃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넨다는 끔찍하고도 선명한 진실을. 그의 차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그 조각난 새벽에 머물러 있을 터였다.